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앱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오늘은 시작해보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찬아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좀 긴 세월 동안 지금 이어져 온 문제를 오늘은 좀 첫 번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금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지금 보상대책 조정안이 11년 만에 지금 마련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지금 이 내용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조정안 내용은 무엇인지, 피해자들이 그럼 무엇에 반발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 오랜 거의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 네. 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인 참사라고 좀 어쩌면 나도 그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심어줬던 그렇죠.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경과된 시간은 약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된 건 11년 정도가 되었지만 예. 시작점은 거의 뭐 그 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조정위가 이제 발족을 해서 이 본격적으로 피해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된 거는 뭐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추정된다라는 이제 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뭐 환경부나 이런 것들에서의 어떤 결과가 개입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거치면서 이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느냐 피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한 굉장히 막 긴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위는 2차 조정안까지를 내놓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유가족들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또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은 사망자 유족 지원금이 연령에 따라서 약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 당시에 60세 이상이셨던 분들은 약 2억 원 수준에서 그리고 20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4억 원 정도로 이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최중증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단체 측에서 반발하기로는 거의 이제 위자료 수준의 뭐 40% 뭐 그 미만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적인 보건권에 대한 지속적인 이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연당 치료비를 한 100만 원 정도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향후 5년치 피해자 가운데서 이제 간병비가 필요하신 분들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은 5년치를 뭐 일시금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0여 년간 뭐 수억 원 이상의 병원비를 내기도 하고 네. 사망하신 분도 뭐 1,500명 가까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발표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과반 이상 이제 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약 7,500명 정도인데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이 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조정안은 무산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단체나 이런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합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별히 전면에서 이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더 큰 이제 뭔가 반발과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이 경우에 이게 사회적 참사로 우리가 규정을 해왔던 만큼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네. 사실 피해액에 대한 조정은 뭐 관련 근거법이나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그 권위로서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지원 단체나 당사자 단체와 또 기업과 그리고 조정위원회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공적인 공권력의 형태라기보다는 좀 사적 영역에서 조율을 하는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해자들의 반발 요구 분명히 뭐 여기서 또 생각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보상대책 조정안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지 지금 합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네. 어찌 보면 정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책임을 방관하던 시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배가 됐던 네. 이런
사건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2010년 이전부터 이렇게 살균제를 써왔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의 시작은 굉장히 더 오래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2011년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부터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결국 제가 2016년도에 20대 국회의원으로 제가 환노위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특위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이제 기업 청문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실사도 하고 그렇게 네.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을 담은 그 법도 2017년이 돼서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 구제를 받고 기다리셨겠네요. 피해를 규명하고 하는 건 거의 7년, 10년 가까이가 지나서야 진행이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적 참사의 이제 일종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 재난이죠. 재난. 네. 결국 이제 이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정부가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그 결과물이 이후로 일어나게 될 여러 그런 각종 재난, 사회적 재난에 국가와 이제 가해자나 그 가해 당사자가 어떤 입장에서 운영돼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건이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서야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실은 피해자분들이 기업을 상대로 지난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에 따른 이제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소송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하기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실은 정부가 이제 뒤늦게서야 민간 차원의 조정위를 만들어서 기업이 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둔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환경부가 그것을 조율하기 위한 감독 기관으로서 이제 조율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명시화된다는 점, 그리고 소송 대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만들어진 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조정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상황은 피해자 단체들이 저희가 여기 가습기 살균제만 해도 한 3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전체 피해자 중에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그 많은 외에는 분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 50% 이상이 이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체 구성원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일정 정도 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다수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조정 피해자들. 대상자이고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우선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선 그래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물론 조정안에 좀 맹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연령에 따른 그 추가 지원금이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뭐 1세에서 10세 사이는 뭐 최대 지원금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요. 10세가 넘어가는 10대 피해자들은 1세가 받은 금액보다 1천만 원 이상을 덜 받게 된대요. 근데 이제 피해 당시에 한 살이었더라도 지금 11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10대가 되기 때문에 이미. 결국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1세부터 10세까지를 최대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했느냐.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아마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대상자가 없으니까 10대부터 최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뭐 운영 비용 그리고 기업이 결국 이걸 조정이 되게 되면 최대업 그래서 각 기업마다
거의 10개 기업 정도가 되거든요.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럼 각각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냐 네.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내역은 반드시 국회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문제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또 소비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네,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총액이 상향돼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지원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하기로는 연령대별로 구분을 한다라고 네.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모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분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 당시의 나이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이 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정당하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은 뭐 12년 전에 어려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미래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면역질환 등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맹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처음에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산병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동일한 형태로 막 중증으로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환자들. 네, 들어오는 환자들, 여성 환자들, 특히 네. 산모 환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그냥 이 의사분이 눈여겨 보면서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동료들한테 그거 관련된 것을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것으로 영유아가 7명 정도가 사망했던 게 몇 년, 2, 자료가 3년 내에 있었고. 있었다는 것을 네. 보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단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인과관계를 추적하지 않았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뭐 2, 3년 더 판매를 하거나 5년 더 판매를 맞습니다. 했으면 엄청 많은 이제 피해자가 더 양산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산모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급성으로 위중증으로 좀 치달았던 것이고 네. 이거의 피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런 데서 좀 쟁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10년 뒤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걸 언제까지를 피해로 이제 인과관계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예.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총액이 적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너무나 입장차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안을 성립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액을 상향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 앞서 산모와 영유아를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미래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성 위중증으로 지났던 환자들의 그 연령대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생존했을 때 그렇죠. 향후에 만약에 50년을 더 생존해서 산다. 그러면 사망한 분 대비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닥치게 될 어떤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 옥시 이제 사장의 그렇죠. 사과를 좀 상징적으로 떠올리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법원의 판결이 이제 사실상 초반에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게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가해자를 맞습니다. 특정할 수 없고 사실상 그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좀 공분을 강하게 일으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제 빠르게 우리가 기술과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과학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규제를 혁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입증 책임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예. 네, 정보 접근권은 떨어지는데 빠르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철폐하다 보면 사후적으로 사실은 제2의 제3의 이런 참사들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제 깊이 마음에 맞습니다. 새기고 기본 기조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최초에 이게 5천만 원 수준의 과징금밖에 이제 불러일으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걸 주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생기더라도 결국 이윤이 남으면 그냥 진행하자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손소독제나 분사하는 살균제 같은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유해성이 입증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후에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조정안은 굉장히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좀 빡빡하긴 한데 앞에 저희가 코로나 브리핑을 좀 들어서 두 번째 뉴스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자녀들이 이제 어제 등교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등교하게 되기까지도 갈등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지원책,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해 8월 네, 그 아프간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특별 기여자 그렇죠. 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 특별 기여자의 자녀들이 어제 첫 등교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그 특별 기여자 가구 중에 이들 자녀가 유치원생 16명,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22명인데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기존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그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학부모의 소통이 없었다. 이런 문제제기들 때문에 네.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학부모를 상대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해서 협조를 구한 끝에 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0여일 정도 늦게 등교를 하게 된 거고요. 교육청은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여건 개선 교사, 교육활동 지원사, 한국어 강사 등을 지원을 하고요. 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학급으로 새 학급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네.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갖고 나면 성장 정도에 따라서 원래 배정받은 이제 일반 학급으로 네. 이렇게 복귀하게 되는 코스를 좀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한국어, 한국 문화 이런 걸 지금 잘 모르고 물론 한국을 위해서 거기 이제 아프간에서 활동을 해 주신 분들의 자녀들이지만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뭐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여기서 한마디씩 좀 들어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한국어나 한국 문화 같은 거를 좀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적으로 이제 하나로 수용되고 서로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아이들과 한국 학부모들이 이제 기여자 자녀들을 받아주는 것도 되지만 이제 세계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멘토링제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해서 이제 부모도 그러니까 이 대상을 해서 어떤 교수가 와서 가르치고 이런 어떤 그룹화돼서 이제 타자화가 되는 형태보다 네. 한 명 대 한 명으로 약간 친구와 같은 느낌으로 부모 간에도 어떤 멘토링 되는 그룹핑이 있고 자녀들 간에도 그런 형태가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여러 명으로부터 약간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어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좀 지원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서적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춰주면 어떻겠는가.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도 이제 이게 외국인들의 집단 어떤 적응 이게 첫 사례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교육청 관할이라서 그런지 지금 여건 개선교사, 전문 상담교사, 한국어 강사, 교육활동 지원사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좀 언어하고 교육에만 좀 치중된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전문 상담교사는 한 명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28명인데 네. 한 명만 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봤을 때도 아이들의 정서, 발달, 심리에 대한 케어가 어쩌면 교육의 영역보다 훨씬 지금 중요할 수 있는데 진정한 교육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 상담교사가 보강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심리 바우처 같은 것도 네, 많이 맞습니다. 있어서요. 말하자면 하교 후에 심리 관련한 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좀 안정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정감이 우선 생겨야만 적응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일반 학급 아이들에게도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업 같은 것들을 그렇죠.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요새 보면 저희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도 통합반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은 따로 받지만 말하자면 생활 활동이나 뭐 놀이 활동 같은 거는 같이 한 반에서 또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정 정도 적응기를 갖는다면 체육이나 미술 수업 같은 경우는 네. 통합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건 어떨까 그러네요. 하는 아주 좋은 생각도 제안이네요.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두 분이 역시 아이를 키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 심리적 네. 안정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신 거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